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해무봉한 강의, 완전 무결한 강의를 표방하는 정원상 국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20년 지방직 9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시험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통합된 첫 번째 원년의 시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능과 달리 우리 공무원 시험은 여러 번의 기회가 분명히 있지만 자기의 직렬로만 시험을 보시는 분들 정말 고독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헌신들을 인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이 해설 강의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계단처럼 층계처럼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대한 이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설 강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요. 공통 분모를 찾아 국어는 하나여야 하죠. 국어는 통일되는 것이고요. 어떤 특수 직렬에 따른 특이한 문제라기보다는 보편화, 객관화해야 되고요. 또한 이 국어라는 것이 결국은 전 영역 통틀어 이 세상 모든 것이 국어이기도 하고 또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닌 것이죠. 이 정확성에 맞추어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계단을 오르듯이 층계를 오르듯이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답보 상태에 머무를 때도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라는 마음, 결과를 대비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 본다면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계단 오르듯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또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강의를 한 지 한 27년 정도 됐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수능 강의를 했었고요. 수능 강의를 하면서도 매년 수능 날이 되면 제가 시험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편히 잠잘 수가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학교 선생님보다 더 큰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학생들 시험 보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 학생들의 뒷모습까지 바라보고 또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교문이 닫힐 때까지 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또 그 근처에서 계속 몇 시간 남아서 자식들과 함께 시험 보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건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제가 항상 시험장에 나가서 정말 그 학생들, 제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었어요. 어머 선생님 막 이렇게 저를 반가워하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제가 멀찍이 떨어져서 나무 뒤에 서서 학생들을 지켜보고 오곤 했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저와의 약속 27년째 시험장에 나가서 학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서울시 이제 시험장에 가 보았고요. 이번에는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유의사항들 또는 시험장 자체에서의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도 되게 정말 악전고투 끝에 시험을 보셨고 그 인내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항상 격려해 드립니다. 자, 이 안내문들도 이렇게 붙어 있길래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쭉 찍어 오면서 뭔가 우리 국어와 관련된 오류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플래카드에 붙어 있더라고요. 시험장 안내문이었는데 현수막을 보니까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험을 치렀던 응시했던 24만 명의 수험생들이 그 각각 고사장에 들어가면서 순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제라는 접두사가 반드시 붙였어야 하는 우리 띄어쓰기 40이랑부터 50항까지 중에서 43항 단위성 의존명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순서나 숫자와 함께 오면 붙였음을 허용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제와 관련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100% 무조건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제1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험장에 멀리 보면서 이거 띄어쓰기 잘못했는데 혹시 잘못 만든 건가? 이걸 만드신 광고업자가 잘못 만든 건가? 하고 다른 고사장을 찾아가 보았더니 똑같이 제와 숫자 사이를 띄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거 공무원이 문제다. 이걸 처음에 시안을 만든 공무원이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예비 공무원들, 훌륭한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현장에 가서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띄어쓰기가 출제되었듯이 공문서를 위해서 띄어쓰기는 반드시 출제되고 있잖아요. 제1, 제2, 제3 이런 거는 무조건 띄어야 한다라는 것. 반면 뒤에 나와 있는 뭐 제1과 제1장처럼 과, 장 이런 의존 명사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순서나 숫자와 함께 올 때는 붙였음을 허용한다라고 했었던 이 44항을 잘 기억해 보시고 바로 이런 것이 국어가 생활 속에 분명히 녹아 들어가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국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도 다 아셨을 겁니다. 자, 지방직 시험 목표로 하고 올인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시험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에도 경쟁률이 10.4대 1, 그러니까 표면적 경쟁률이에요. 실질적 경쟁률로 따지면 훨씬 내려가는 시험이죠. 어떤 직렬에 따라서는 뭐 2대 1, 3대 1밖에 안 되는 시험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세대까지도 이어간다라는 것.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여러분의 자식들 세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과정이니까 훌륭하게 당당하게 잘 견뎌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이제 이번 2020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구급시험을 전년도 지방직과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대동소이하다라는 항상 시험의 전체 틀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선택과 집중이 되는 유형들이 있었어요. 항상 빅2라고 최근에 말할 수밖에 없는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들이 전년도, 물론 그 이전보다도 역시 높아졌던 게 2019였는데 2020 시험에서는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문학이 6문제였지만 8문제로 무려 40%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수능과의 연계성 그리고 피셋과 같은 행시에서 또는 7급 시험에서의 역시 피셋 시험들, 언어 논리 시험들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학의 비중도 변별력을 위해서 역시 4문제, 최대 5문제 정도까지 지금 출제되는 경향에 비춰보았을 때 비문학과 문학만 총 1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65%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그러면 비문학과 문학만 하면 되느냐? 뭐 수능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적당히 감각으로만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65점으로는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80점으로는 직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난도로 비춰보아도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90점, 95점, 정말 100점까지를 최대한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시험이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잘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주 잘해야 한다. 내 느낌에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점수가 80점대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나름이라는 자기 만족일 뿐이죠. 안타깝게도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에 이르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90점, 95점 이상이 나왔어야 하는 시험이 아닌가.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제 현직 공무원이 제자들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감독하고 왔는데 하면서 감독을 하면 수당을 줘요. 한 5만 원씩 주거든요. 현직 공무원들에게. 그런데 이제 시험 감독을 하고 그리고 시험장의 분위기를 봤더니 다 국어에서 좀 어려워하더라라고 해서 학생들의 현장 반응을 저에게 바로 전화로 알려주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국어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제 상대적인 거죠. 왜 영어는 원래 좀 어려운 거고요. 이번에는 살짝 어려웠고요. 한국사는 좀 무난했고요. 사회가 제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선택 과목의 마지막 해기 때문에 마지막 작정을 하고 좀 어렵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런데 국어는 상대적으로 한국사보다 좀 어려웠고요. 시험지도 빽빽한 4쪽으로. 요즘에는 이제 4쪽으로 거의 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쪽, 6쪽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과거 서울시 문제처럼 한 2쪽으로 제한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방직화된다. 서울시의 지식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문제들보다는 역시 비문학의 강화라고 하는 지방직 유형으로 출제된다라고 제가 기존의 학생들에게도 많이 안내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문학과 문학의 비중이 높아진 건 맞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해야
아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문 규정인데요.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어문 규정의 비중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니까 하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전체 20문제를 통한 제로섬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문 규정의 두 문제. 그중에 한 문제는 한글 맞춤법 57항과 관련된 구별해야 할 단어.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다 아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띄어쓰기. 아까도 제1, 제2 이런 띄어쓰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문서를 위해서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어문 규정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우리가 4대 어문 규정, 최대 6대 어문 규정이라고 하듯이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외래어나 로마자 표기, 표준어, 표준 발음법 이런 데에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는 나머지가 전부 한 문제씩 나왔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휘에서는 한 문제가 줄었지만 책형에 따라 우리 B책형, D책형 모두 1번 문제가 이제 어휘 문제였었죠. 한두 문제만 순서가 바뀐 게 이제 책형이었고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에 어떤 뭐 중복된 의미 이렇게 하는 건 넓은 의미의 어법일 수도 있었던 어휘가. 자, 문법의 비중도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 용언의 활용 중에서도 적절한 활용, 불규칙에 대한 활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준말과 본말과의 관계와도 또 연계되기도 했었고요. 자, 역시 학생들이 민감해하는 한자 성어 부분에서 결국 합쳐 모두 두 문제. 한자의 표기, 도금 문제가 전년도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한자어의 쓰임을 한글 없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포기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유기인지 아니면은 뭐 근절인지 이런 한자어들을 쓰임과 관련해서 주었기 때문에 역시 한자 관련은 무조건 나온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순신의 이야기라면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다를 포기하면 조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대사를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한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자를 포기하는 것은 국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단순 문항수의 한 문제냐 두 문제냐가 아니라 어휘에서도 비문학에서도 다양한 쓰임새로서도 확장되기 때문에 한자어는 반드시 많이 해두어야 우리도 이런 시간에 충실히 공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자성어 전년도의 정답이 바로 정원상을 표방하는 천이무봉인 것처럼 천이무봉이 정답이었다. 이제 완전 무결하다였고요. 자, 이번에도 한자성어 역시 어김없이 한글 없이 최근 구급시험에 90% 이상의 비중으로 나오는 한글 없이 한자로만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자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포기하는 순간 두 문제 동시에 날아가는 셈이 되겠죠. 자, 나머지 쓰기 영역에서 한 문제 고쳐 쓰기로 출제되었고요. 전년도에 두 문제나 나왔던 토론과 토의는 나오지 않았으며 어법과 의문의 변동, 특히 또 의문의 변동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험들에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의문의 변동도 결코 내년 시험, 2021년 시험을 위해서라면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고요. 보통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이것만은 꼭 나온다. 제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예견을 하는 거죠. 그냥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책임해 보여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좀 공부하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검증을 받아요.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게 정말 나왔는지. 정말 어떨 때는 똑같이 출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진들도 예측을 또 벗어나게 하려는 예측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중요한데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건 있고요. 올해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에 나올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예견했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항상 1번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1번 비문학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시간이 실력이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렇죠. 아까 우리 문제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6문제에서 최대 8문제까지로 늘었다라는 점, 무려 40%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시간 부족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양치기를 통해서 비문학에 대한 감각을 계속 늘려가면서 속도를 늘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의 요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랑 기존에 많이 했던 것처럼 적절하지 않으면 3, 4번부터 보고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번에도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것이 선지에 있는지를 앞과 뒤를 통해서 범위를 좁히고 길이에 따라서 짧고 길고 일반화, 구체화 이런 이제 요령들이 있을 수 있죠. 주제 문제 이번에도 주제 문제 2문제 이상 나왔는데 주제 문제는 중간 이후에 답이 있다. 역삼각형으로 읽어라 이런 나름의 요령들을 실전에서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안타깝게 좀 약간 공부 양이 부족하거나 요령이 부족하신 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무직하게 푼대요. 1번부터 막 생각 없이 풀다 보니까 아니 시간이 이렇게 이러면서 왜 초짜이냐. 시간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실력이다. 제가 비문학에 늘 강조했던 겁니다. 자, 놀랍게도 이번에 제가 꼭 나온다고 했던 게 역시 추론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도 19번 문제의 추론 문제가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제가 이 추론을 굉장히 많이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간접적 일치라고 하는 지문에서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을 연결해서 정리하면 그게 추론인데요.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비약, 논리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지나친 확대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수능뿐만 아니라 피셋의 압도적인 문제 유형이 우리 공무원 시험, 특히 구급 시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추론은 거의 모든 직렬에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많이 나오던 일치, 주제 순서까지 했더니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류 문제나 아니면은 전개 방식, 논증 구조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추후에 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은 2020년 6월 13일 당일날 지방직 서울시 구급시험도 있었지만 서울시 경력직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데에서는 전개 방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영역들도 다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직렬의 문제들, 경찰직이라든지 법원직이라든지 상반기에 치러진 시험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여기에 거의 다 나왔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기본에 충실한 문제의 보편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어 문제는 사실 뭐 50점 이하다라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절반 가까이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50점을 받았는데 출발점은 괜찮지만 그게 합격으로 가기에는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멀어요. 아득히 멉니다. 그래서 결국 50점에서 들어가서 60점, 70점, 80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문제, 보편적인 문제, 객관적인 문제, 공정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사 틀렸을지라도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문 규정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한자 진짜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비문학에서 내가 아직 추론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구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정말 하나씩 지워나간 후에 차곡차곡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문학의 강세 역시 분명히 제가 유지될 거라고 했고요. 무려 4문제에서 한 문제가 더 늘어난 5문제까지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시 나왔고요. 현대소설 나왔고요. 제가 희곡, 시나리오 이런 장르 중에서 희곡의 장르를 좀 추천했더니 이번에 전통극, 봉산탈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4대 장르, 우리는 극문학에 해당이 되므로 희곡의 장르에서도 간접적으로는 일치했다.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시조나 가사나 고려소교 같은 고전 시가 부분은 이번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 시조가 나왔었고요. 무려 4편 이상이.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또 탄군가라고 하는 정운의 후기 가사가 나왔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시조나 가사가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만 한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2021년 시험에서는 시조, 가사 등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절대 고전문학, 고전시가 배제해서 안 됩니다. 이게 밑바탕이 되어야만 되는 거고요. 자, 객관적 사고가 중요하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어는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해. 어렸을 때부터 국어를 뭐 학원 다니거나 어떤 선생님의 도움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풀었는데 잘 나와. 이런 분도 있어요. 왜? 지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확신하는 거 있잖아요. 읽고 푼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만 하면 되죠. 다만 거기에 따른 아까처럼 비약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항상 비문학 문학에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한 문장이라고 제가 추천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선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문에서 뭐라고 한 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2개를 끼워놓고 뒤죽박죽 섞어놓고 원인 결과 바꿔놓고 범주를 2개 그냥 짬뽕 시켜놓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철저히 객관화하자. 객관적 사고.
그래서 객관하기 위해서는 사실 꼼꼼한 지문 독해와 그다음에 평소에 잘 수렴하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죠. 아, 이래서 이렇구나, 맞아, 끝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막 뭐 어떻게 알아? 막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문제 막 쓰레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어는 철저히 하나의 정답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직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학생분들이 있었어요. 막 봉산 탈출 부분에서 이의에 전혀 문제 없음. 이의에 결국 가답안의 정답 그대로 인정.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국어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장 적절한 것이어야 돼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출제합니다. 그런 만큼 의문을 갖고 뭔가 막 불만을 갖고 이렇게 국어에 대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 사고. 똑바로 걸어가고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만 어떤 회의가 들지 않고요. 자기의 확신을, 자기 최면을, 자기 주문을 걸면서 반드시 정확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의문의 변동 나올 거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의문의 변동이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장담하건대 자, 뒤에 이어지는 국가직 시험 또는 하반기 시험들, 다양한 시험들에서 잘 봐주세요. 의문의 변동이 출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까지 포함하여서 의문의 변동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반드시, 제가 반드시라는 말을 제가 항상 시험 전에 조심스럽게 쓰지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사편에서 용언, 용언에서 활용, 활용에서 규칙, 불규칙, 활용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문장의 짜임이나 형태소 단어 부분들, 이 부분이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꼭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문법 문제도 각 직렬에 따라 추가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전문법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능부터 우리 공무원 시험의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까지의 특징과 그리고 훈민정음 역시 체계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문헌을 통해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부터 용비어천가 등등 이런 문헌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자, 한자 뭐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생분들이 한자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뺄셈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고요. 나옵니다. 나와야 합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한자 출제되었습니다. 저문 규정 이야기했던 것처럼 1번 문제에 중복, 아니 우리 57항이죠. 한글 맞춤법 57항 구별해야 할 단어 63개와 관련된 것이 출제되어서 한오라고 했다, 걷잡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쉬운 거죠. 항상 시험에 대한 난도를 선생님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뭐 쉬웠다, 평이했다, 무난했다. 저도 예전에는 쉬울 때는 쉬웠다고 말합니다만 그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생님들 기준에서는 쉽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히 쉽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헤아렸을 때 그래도 노력하신 분들은 맞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저도 좀 조심스럽게 가더라고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정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 맞아요. 노력하면 그 그릇만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바라는 것인데 노력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정도. 쌤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할까? 이러면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1년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까지는 일단 꾸준히 인내하고 그분들에게 보편화된 좀 평이한 문제, 그분들을 기준으로 쉬웠던 문제, 제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한글 맞춤법 57항도 마찬가지죠. 한 번만 공부하셨던 맞을 만한 어문 규정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그 이외에도 꼭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중에서 역시 노란색 보이죠? 자, 한자성어 꼭 나온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한자성어의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1년에 예를 들어 한 20번 시험을 본다 치면 거의 20문제 다 나와요. 최소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 나와요. 그런데 최근 수능에서 국어 영역에서 한자성어가 나오지 않아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이제 한자성어가 이동을 하면서 국어인데 한자성어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우리 수험생들, 고3 학생들 봐도.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한자와 연계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에는 권토중래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저랑도 한자성어 400개 강의 노트 뒤에 정리되어 있는 거. 주요 한자성어 270개 이런 거 안에 다 있었던 성어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딱 하나 한글을 안 줬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자, 한자성어 출제되었고요. 자, 다양한 어휘 영역 아까 이야기했어요. 중복된 것과 관련된 어휘 문제를 1번 문제로 역시 출제했으며
자, 고쳐쓰기에도 연계되는 어법 문제가 이 중에 피동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들 역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어법 등과도 관련되고요. 자, 띄어쓰기도 이번에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10대 띄어쓰기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원래 외워야 됐던 기본적인 4가지. 첫 번째,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했던 41항부터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고 했던 42항부터 어미 중에 특수어미라는 것도 있으니까 2516개의 다양한 어미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어미는 어간 뒤에 붙여 쓰게 되는 거잖아요. 10대 특수어미 우리 외웠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좀 부담스러운 게 이제 한 단어 여부, 합성어냐 아니냐라는, 합성어 파생어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묻는 거다 보니까 각각의 단어일 때는 띄어써야 됐던 한글 맞춤법 2항처럼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각 단어인지 합성어의 여부인지는 판단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라서 그런 것들은 모아서 한 번씩 누적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가 있다, 100개가 있다, 1000개가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 이건 각각의 단어겠지. 근데 많이 쓰면 합성어구나. 각각의 단어일 텐데 합성 용언이 됐구나, 합성어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합성어 파생어 할 때 있던 사례들을 먼저 기준으로 역시 차근차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역시 출제되었고요. 자, 또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요. 제가 아예 성별을 딱 제한해서 여류 문학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올해는 여성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여류 문학을 강조한 이유들. 전년도 기준으로는 허난설원의 사시사가 국가직 9급에 나왔죠. 한시였습니다. 고전의 여성이 국가직에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예견하는 것은 그 다음 해에는 지방직의 여성이 현대문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전에서 크로스 또는 지방직과 국가직의 크로스 이런 관계들을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번에는 여류문학 중에서 오정희라고 하는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이 1979년에 썼던 이게 수능에도 나왔던 거예요. 2004년도 수능에 나왔던 건데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가 이번 소설로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빅2, 박경미, 물론 토지가 있고요. 박완서, 그 여자네 집부터 나아모까지 그 이외에 우리는 뭐 엄마의 말투까지 박완서의 소설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2대 여류 소설가라고 하는 작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정희까지 수능에도 나왔던 작가라는 점에서 여류문학이라는 저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자, 이런 거는 진짜 적중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허난설원 황진이 고전 여류수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쓰기 영역도 첫 번째 고쳐쓰기였기 때문에 역시 지문 속에 보기 속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주고 잘못된 걸 묻는 문제. 이런 게 지금 계속 제가 예상하는 거와 맞아떨어졌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현대시도 여러 작가들을 제가 넣어드렸지만 1960년대 이후 낯선 시, 그래서 이번에도 한민복의 시가 그 셈이라고 하는 시가 2005년도, 그러니까 그만큼 생소했던 시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낯선 시가. 그러나 문제는 쉬운 편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상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 전년도 우리 지방직에서는 1940년대 시, 특히 박목오래 시가 나그네라는 시나 청노루라는 시가 2년 연속 박목오래 시에서 40년대 청록파 시이니까요. 출제됐다는 점에서 올해는 1960년대 이후의 시가 오히려 낯선 시가 출제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나머지 시인들도 쭉 나열했지만 이 시인들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탄생 100주년이었던 조지훈이 지조론이라는 글로써 과거 2023월에 치러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점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작가들입니다. 자, 현대소설도 제가 1960년대 이후라고 연도를 딱 제안을 했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가 1979년 소설이니까요. 60년대 이후 소설 맞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이라는 소설이 60년대 이후 소설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20, 30년대 문학사적으로 그냥 아주 유명해서 다 아는 소설도 있겠지만 좀 생소한 소설, 백지 상태에서 읽어서 감상하고 바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좀 읽기용 소설들이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소설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인물 간의 관계, 선지 보고 빨리 대응해서 찾는 그런 요령들도 분명 필요하겠죠. 자, 그 이외에도 제가 화법 이야기를 여기다 좀 넣어놨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도 대화의 원리 중에서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된 이제 그런 여러 경률들에 관한 규칙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번에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화하는 방식, 화법입니다. 암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나오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전 산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문학 부분에서 5문제 나오긴 했어도 고전 산문은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위해서 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것만은 꼭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 앞에서부터 비교해보면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특히 여류문학 같은 거
제가 딱 제안했던 거, 이런 거에서 시험에 출제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출제에 대한 어떤 적중도가 높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꼭 나온다 이런 걸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바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고난도 문제라는 것은 철저히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봐도 좋아요. 우리가 수험생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거. 물론 제 제자 중에도 100점 받은 제자 있어요. 그 다음에 95점 받은 제자 꽤 됩니다. 안타깝지만 85점 정도.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건 원래 90점 이상 나왔어야 하는 제자들인데 또 아깝게 한 3개 실수한 거예요. 85점대 나온 학생들도 있고요. 물론 정말 80점이 안 나온 학생도 있었어요. 드물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80점 이상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제 수업을 1회동만 했더라도. 제 수업을 들었다면 시작은 최소 80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90점, 95점, 100점까지도 가능한 시험이었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틀렸던 문제들, 또 어려워했던 문제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8번의 한자성어. 사실은 실질 난도는 엄청 쉬웠는데 딱 하나 한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을 가졌다면 고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고난도 5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쉬웠다고 보고요. 자, 10번의 한자와 한자 역시 버릴 기자가 들어갔던 비슷한 단어들이 한 3개 나오면서 문맥에 맞게 한자를 도금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의미가 잘 맞는지 쓰임까지도 살폈어야 하는 한자와 한자 고난도 문제. 자, 12번이 좀 당황스러웠던 문학 지식 문제였는데요. 기존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잘 나오지 않던, 굳이 말하면 저 멀리 올라갔을 때 한 4년 전, 5년 전 국가직 7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정답이 가전이었던 사물을 의인화하는 것. 우리는 이미 잘 아는 수를 의인화했다는 임춘의 국순전이라는 최초의 가전 또는 가전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자가 섞여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엇을 소재로 했느냐, 빗대어서 말한 소설이다 보니까 결국 가전에서 저생전이라는 작품을 지식으로 묻는 건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시의 지식문학과 그리고 지방직이 잘 만난 교집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돼요. 추후에는 이런 문학 지식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안 나와야 한다고도 봐요. 왜? 감상으로 바뀌어요. 수능에서 암기용 문학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암기용의 문학은 안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서울시에서 지식 문학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유형을 하나 더 이번에 통합시험이라서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 잘하시는 분들은 지문 안에서, 보기 안에서 힌트가 있었으니까 답을 잘 도출하기도 했고요. 자, 봉산 탈출 문제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냐 아니면은 선지를 잘못 읽은 거예요. 다 이 말의 함정, 국어만큼은 말의 함정이 있잖아요. 제가 언제나 가다반 1위다 이런 걸 제가 좀 자랑합니다. 2시에 정답이 공개됐지만 저는 최다 카페, 국금사라는 최다 카페에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12시 25분에 가다반을 올렸고 그 가다반에 정답이 100% 일치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댓글들에다 항상 씁니다. 정원상 선생님 항상 가장 먼저 가다반 올리시는 분. 그리고도 100점을 받았다. 국어에서 가다반은 선생님들조차도 좀 조심스럽거든요. 지금 봉산 탈춤처럼 둘 중에 하나 헷갈리는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들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답이 나오기 전이지만. 그래서 학생들을 안심시켜주고 이래서 정답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줘야 되는 건데요.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논란, 심지어는 시험 후에조차도 막 논란이 있다라는 것처럼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정답 자체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역시 추론 문제. 비문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추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요. 지문에 직접 없다는 거죠. 추론이기 때문에 추측하여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슷하게는 있어야죠. 비슷하지 않으면 이제 비약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많이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기출문제에 제가 강조했던 거라서 추론 문제 꼭 다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문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제가 분석에 비해서 좀 서두가 길었어요. 서두가 길었던 것은 지금 거의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해설 강의이다 보니까 지방직 시험 중요합니다. 24만 명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험을 치르려고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들을 알고 조금 더 앞에 분석을 자세히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사실 엄청 쉬웠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쉬웠다고 보겠죠. 의미의 중복입니다. 사실 저랑 많이 했던 것처럼 역전 앞이라고 하는 것이 앞전자에 한자와 순우리말이 겹쳐서 중복된 표현이라는 방식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피해를 당하다, 다 우리 강의 노트에 있던 거잖아요. 당할 피기 때문에 우리 한자로 당하다라고 하는 말과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고친다면 피해를 보다, 아니면은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정도면 좋아요. 피해가 있다, 아니면은 해를 당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중복된 표현하면 떠오르는 손가락으로 한번 이제 꼽아 봅시다. 중복된 표현을 어디까지 알고 있냐라는 거죠. 뭐 가장 흔한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먼저 선취점, 쓰이는 용도, 이런 거는 쉬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려운 거 해볼까요? 백주대낮에. 어때요? 백주가 대낮이라는 거 알아야죠. 뇌리 속을 스쳐간다. 놓치기 쉬운 거라고 했어요. 뇌리의 리가 속 리자가 되는 거니까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어때요? 형극이 가시밭길이라고 했었잖아요. 또 구어체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다시 재고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다시 재생산하고, 다시 재가 겹치는 것들. 우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소한 10가지 이상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꼽았는데요. 여러분이 말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학은요, 들어서 하는 것보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빨라요. 그래서 말로 자꾸 대답하시고 손 들고, 그리고 역시 저와 함께 같이 호흡하고 따라하셔도 좋고요. 그 외에도 중복된 표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의도는 적절하지 않은, 다소 특이한 것은 고유어 한자어를 물었다기보다는 심지어는 조사와 어떤 단어들과의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묻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미도 보이고요. 그랬더니 적절하지 않은 정답 4번을 보면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사실 시험지에는 이걸 띄어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오타예요.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게 띄어쓰기 문제였으면 어마어마한 오류가 될 뻔했는데 띄어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뿐. 저는 그래서 맞게 고쳐드렸습니다. 시험지, 원시험지는 발을 띄고 뿐더러를 했는데요. 리을 뿐더러는 우리 아는 특수 어미예요. 반드시 붙였어야 하는. 사랑할 뿐더러, 일할 뿐더러, 공부할 뿐더러, 배울 뿐더러 했던 리을 뿐더러의 특수 어미 맞죠. 그런데 어쨌든 뿐더러는 거기에 더하여잖아요. 더하여니까 A 할 뿐더러. 그 사람은 국어도 잘할 뿐더러 영어도 잘해.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더하는 거고. 하지만 무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우 이런 이야기잖아요. 베리죠, 베리. 그래서 결국 더하여 무척 부지런해요. 매우 부지런해요. 이런 거니까 그냥 이것은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자연스럽죠. 중복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척 매우 그러면 같은 뜻의 부사가 중복됐다 이렇게 해도 좋겠죠. 무척 매우 좋아 이렇게는 좀 안 맞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A 할 뿐더러 무척, B 할 뿐더러 무척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니까 이것은 호응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나머지 어디로부터 먼저 중복된 표현이죠. 어디서 출발이 되는 거니까 부터라는 조사가 오로지 온 일을 뜻하는 오직 하나를 나타내는 것 중복되는 거 맞고요. 각각이라는 한자가 결국은 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표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유어를 남기든 한자어를 남기든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 다르니까 다만 의미를 놓고서 판단해야 됐던 영역으로는 어휘 영역이다. 제가 이렇게는 했고요. 어휘와 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이 제 보기에는 이건 지식보다는 약간 상식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를 외워야 되고 막 이걸 시험 보듯이 막 밤새워서 뭘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화법 교과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냥 국어 이런 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국어라는 과목 말고도 독서라는 과목이 있고요. 아니면은 화법 작문, 줄여서 요즘에는 화작이라고 합니다. 화작, 화법 작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어 생활이라는 거, 생활 국어라고도 하죠. 이런 작문이라고도 하죠. 이런 다양한 국어 교과서들이 많은데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가 나름대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름의 원리도 있어야죠.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만이 아니라 NCS라고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역시 서로가 얼마나 잘 대화를 나누며 특히 잘 경청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들은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화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꼭 막 외워라,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대화의 원리가 있는데 대화의 원리 중에서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손성의 원리, 진짜 공손하게 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5가지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4가지가 선지로 나왔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9가지의 정답이었던 게 있어요. 겸양의 경륜이라는 게 있죠. 겸손한 거 있잖아요. 너 진짜 잘하는구나. 아니야, 나도 못하는 게 있어. 좀 재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겸양이라는, 우리는 정말 겸손이라는 거, 겸양지덕이라는 걸 예로부터 우리 전통적 미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맞아, 나 잘해. 이렇게 하면은 좀 재수 없고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약간 겸손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머지 4가지의 경륜이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이름으로는 한번 써드려 볼게요. 자, 이제 김대리와 이 부장, 즉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 이 부장에게 지금 먼저 시간 안에 지켰어야 되는데 김대리가 늦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보통 우리가 꼰대면 뭐라고 아니 시간이 몇 시야 막 이러면서 막 너 이렇게 사회생활하겠어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오히려 부장이 살짝 이해 지금 해준 거예요. 괜찮아. 내가 최 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너 덕분이야. 라고 약간 허허 진심 어리게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너 내일부터는 잘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 너 안 와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씩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달래준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어울릴 수 있는 게 딱 둘 중에 하나였어요. 2번 아니면 4번. 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했다라는 거.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극대화했다, 최대화했다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no problem 이렇게 말한 거죠. 너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대화의 경률로 보면 요령의 경률이라고 해요. 참고로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필요 없어요. 이건 만든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도 요령 있게 이야기를 잘 했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했다고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좀 덜 준 거예요. 지각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게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너 덕분에 너가 좀 늦게 오는 덕분에 예를 들어 내가 밀린 일 좀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참 서점에서 약속들도 많이 했었는데 서점에서 저도 그렇게도 했습니다. 서점에서 약속하니 누가 좀 늦어도 거기서 그냥 책 보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지각해서 친구가 야 좀 늦었어. 괜찮아. 너 덕분에 내가 책 좀 읽었어. 요즘 새로운 책들 좀 봤어. 그러면 되게 고맙죠. 그 마음 한마디가 씀씀이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요령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한다. 근데 이게 왠지 이게 비난하고 비방할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하기. 물론 늦었으니까 비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칭찬을 최대한다. 이게 지금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냥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래 너 덕분에 내가 좀 했어 이런 거 너도 잘했어 막 지금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말까지 보면서 X로 주어야 합니다. 원래 4번은 이름이 있기를 찬동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찬동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면서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친구가 어떤 여자친구가 남친을 소개하러 온 거예요. 소개해 준 거예요. 여자애들 친구들끼리 여고 동창생들이하고도 좋아요. 자, 그랬더니 소개해 주면 꼭 걔 중에는 한마디 약간 삐딱하게 말한 사람 있죠. 야, 네 남친이 바람둥이 같아. 당장 헤어져.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대화에서 좀 듣기 좋은 말을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찬동의 경륜은 뭐라고요? 되게 멋진 분이시다. 너랑 잘 어울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진짜 그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친구예요, 남자친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좋대요. 그냥 이러쿵저러쿵 막 토달고 뭐가 문제고 눈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막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조차도 간접적인 찬동. 왜? 그것이 결국 비방은 최소화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괜찮으시네요, 좋으시네요, 잘 어울리네 이렇게 칭찬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2번과 4번의 차이를 잘 구별하시고요. 정답을 2번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동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I agree예요. 너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의견이 다르면 어떡하죠? 그래도 일단은 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A 뭐 자장면 먹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짜장면 맛있겠다. 나도 좋아해. 근데 나는 아까 내가 짜장면 미리 먹었거든. 그래서 그럼 너는 짜장면 먹고 나는 짬뽕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것도 대화의 경률의 초대물. 싫어. 나는 맛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동의하고 가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but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자, 3번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이런 걸 관용의 경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용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혜택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약간 관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관대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다 대화의 경률과 관련된데 말들이 살짝 비슷해 보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원래 여기에 좀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는 겸양의 경률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에요. 전 잘하는 게 없고요. 이런 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의 지금 동의의 경률이다. 아니면은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이라는 말을 역시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추후에도 화법에서 공손성의 원리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볍게 아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건 말고도 대화의 경률 중에서도 올바른 대화를 위한 어떤 뭐 양의 경률이다, 질의 경률이다, 태도의 경률이다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투머치 토커처럼 TMI처럼 지나치게 말을 양적으로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딱 그 주제에만 맞춰야 되는 질의 경률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대화의 원리들이 지금 분명히 시험 문제 화법으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엄청 쉬웠고요. 보편적으로 쉬웠다는 겁니다. 네모 정도 치고 갑시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이야기네요. 물론 현황과 문제 해결이긴 하지만 소재가 바로 나와 있잖아요. 소재와 대상으로 제한했으면 딱 여기에서부터 판단을 해야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 1번 뭐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게임 업체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인터넷하고 막 연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비단 뭐 인터넷 게임 회사만이 아니라 어디 은행 같은데 카드사 같은데 이런 데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될 때 있잖아요. 보안을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 유출에 관한 이야기일 뿐 인터넷 중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말 1도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으면 안 돼요. 물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만 연결한 것뿐이지만 소재가 다르다는 것, 대상이 다르다는 것. 하지만 나머지 보니까 인터넷 중독 청소년 그러면서도 역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 직접 단어는 없지만 그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이었겠죠. 여전히 청소년 인터넷 중독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소재로부터 시작하시고요. 주제로 확대하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아주 쉬웠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어문 규정 플러스 어휘의 사용이죠. 우리는 또한 어법 문제 중에서도 어휘와 관련된 부분, 단어 사용의 오용으로 우리 공부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역시 우리 제자들이 다 저에게 글로써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험 후에 선생님 그냥 한 방에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지도 않았대요. 하노라고 했다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글 맞춤법 57항에 나와 있는 구별해야 할 단어였습니다. 57항은 정말 예전엔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던 제일 중요한 어떤 항목이었고요. 기본형 하다라는 동사에 노라고라는 연결 어미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연결 어미라고 하는 것이 나름으로 한다고 했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름 딱 우리가 앞에 붙여주면 돼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하노라고 했는데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험생들 입장에서 제일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나름 최선을 다했다. 왜냐하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해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해야죠. 평범한 노력은 평범한 점수만 되는 거고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고 평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만족하고 90점쯤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호라고 했는데 그게 결과로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과정이 입으신 분들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거하고 구별한 게 있었잖아요. A 하느라고
B 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A 하느라고 B 했다. 이렇게 할 때 느라고라는 연결 어미는 전혀 달랐었죠. 이것은 원인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내가 공부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했어. 느라고는 원인 때문이고요. 노라고는 나름으로 한다고 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라고, 느라고라는 연결 어미를 구별하는 게 원래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나머지 바로 결제, I의 제와 어이의 제 벌써 의심이 가잖아요. 시험에 나올 것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딱 2개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장님의 서류 결제라든지 I의 제. 하지만 카드 결제, 대금을 완납했다라는 의미에서의 처리했다라는 카드 결제가 있었죠. 딱 4글자로만 구별하세요. 서류 결제, 카드 결제입니다. 자, 그랬더니 물품 대금에 관한 거잖아요. 대금은 결제하는데 I의 제가 아니라 어이의 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카드 결제 어이의 제. 하지만 이것은 상사의 승인을 얻는 거, 그냥 사인하고 도장 받는 거. 이게 부장님 결제 서류에 결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다, 승인을 하다, 허락을 하다라는 I의 제가 바로 말을 제자여야 한다고 했기에 한자까지 포함하여서 제가 이렇게 다 고쳤습니다. 저희는 건널제, 제주도 할 때 쓰는 건널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카드 결제가 되어야 하고. 하지만 말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위에 옷이 들어가야만 말음질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승인을 얻다, 허락을 받다, 허가를 받다 이런 것들이 제가와 같은 말 결제 I의 제였으니까 당연히 구별해야죠.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3번 역시 여기는 걷잡다라고 했지만 대충 겉으로 보니까 지금 이런 의미라서 이건 디귿의 걷잡다가 아니라 겉으로 대강보다라는 티읕의 걷잡다였어야 하죠. 특히 디귿에 지금 여기 있는 걷잡다는 평소에 많이 쓰는 걷잡을 수 없다, 붙들어 잡다라는 뜻이고요. 바로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걷잡다가 겉과 속이라는 티읕 받침의 겉이기 때문에 걷잡아서라고 고쳐야 하더라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 예문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걷잡아 100명 원래 그렇게 했거든요. 겉으로 보니까 100명쯤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걷잡아 100명. 이것도 예산을 그냥 대충 걷잡아. 겉으로 잡아서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겠죠. 자, 마지막 4번에서도 역시 가름과 갈음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57항의 첫 번째였습니다. 자, 위에 있는 가름이라는 것은 가르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편을 가름, 2대8 가르마 이럴 때 가름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갈음이라는 것은 갈다에서 온 말이라고 했었죠. change, 교체하다, 바로 대신하다라는 의미에서 새 책상으로 가름하다, 형광등을 갈았다라는 거예요.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구어체에서 특히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 포함해서 얘기할 때 이것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예문에 의하면은 치사를 가름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치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말이죠. 보통 감사하는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치사를 보통 예전에는 치사에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조사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감사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치사를 가름하다 이렇게 아예 통째로 이어절 단위로 묶어나가는 게 확실히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3개의 잘못된 것을 모두 이렇게 고쳐 놓았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역시 1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시간에 지금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1번부터 4번까지였지만 한 문제 한 문제 뭐 하나라도 제가 더 설명해 드리려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셨을 거고요. 또 앞에 분석했던 것, 또 뒤에 고난도 지금 충분히 더 남아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들까지 차근차근 잠시 후에 더 이어서 바로 해설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